안녕하세요. 자식 때문에 소갈이를 하며 살아온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와 남편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아들은 평범하게 결혼해 지금껏 아들 하나 낳고 잘 살고 있는 작은 아들과 달리 조금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어요.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던 큰아들을 보며 저도 남편과 함께 소갈이를 했던 거예요. 그런 안쓰러운 아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큰아들은 조금은 까불거렸던 작은 아들과는 달리 어릴 적부터 참 바르고 의젓한 아이였습니다. 이후 성인이 된 두 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각각 평범한 월급쟁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착하고 발랄했던 며느리를 데려와 나이 29에 결혼을 했죠. 시간이 흐른 후 며느리는 결혼 2년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 해엔 작은 아들 또한 결혼을 하며 집안은 겹경사로 크게 들떴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이듬해 제왕절개로 아주 예쁜 딸을 낳았죠. 그런데 소녀가 태어난 지 2달이 조금 지났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오더군요. 어머니, 지금 저희 집사람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뭐? 아니, 왜? 집사람이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하더니 숨을 제대로 못 쉬더라고요. 의사들 말론 무슨 폐색전증인가 하는 병인 것 같대요. 지금 의료진들이 달라붙어서 처치를 해주곤 있는데 아무래도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큰아들의 전화를 받고 저와 남편은 다급히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은 아비규환이었어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방금 도착했다던 사돈 어른들은 갓난아기인 소녀를 달래며 울고 있었고 며느리의 여동생도 얼굴이 눈물 콧물로 범벅이긴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며느리는 응급실에 실려간 지 고작 4시간 뒤 하늘의 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사들은 폐색전증이 산후 산모에게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며 출산 후 6주에서 8주 사이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설명하더군요. 나중에 아들에게 들어보니 며느리는 그동안 숨이 차거나 어지러워하는 등의 경미한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출산 후 받았던 정기검진에선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아들은 며느리가 걱정됐다고 해요. 때문에 아들은 며느리를 다시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아이 보기도 힘들다며 며느리가 너무 피곤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아직 몸 회복이 덜 되어서 그런 거라면서요. 며느리는 그 위험 시기를 지나며 자신의 몸에 이상을 느꼈지만 끝내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한 채 상황이 악화됐던 겁니다. 병원 검진 때엔 며느리가 자신의 증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설명하지 않아 혈전 검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며느리의 병이 발견되지 않은 것 같았죠.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집사람이 싫다고 해도 제가 억지로라도 병원에 끌고 갔었어야 해요. 이게 다 제 탓이에요. 아닐세, 이건 그저 사고였을 뿐이니 죄책감 갖지 말게. 김서방, 우리 손녀만 잘 부탁하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연락할 필요도 찾아올 필요도 없어. 자네랑 예지를 보지 않아야 우리도 우리 딸을 겨우 가슴에 묻고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네. 며느리를 낙골당에 안치시킨 뒤 사돈 어른들은 아들과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의 새 출발을 배려해 주신 두 분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져 자꾸만 눈물이 앞을 가렸죠. 이후 큰아들은 어린 손녀를 홀로 키우며 슬픔을 이겨갔어요. 우리는 아들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아들은 며느리와 살던 방 2칸짜리 신혼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때문에 호텔 객실 청소를 하며 돈을 벌던 전 쉬는 날이면 남편이 운영하던 철물점 문을 닫고 남편과 함께 큰아들 집을 찾아가 집안일도 해주고 손녀도 돌봐주며 아들을 돕곤 했죠. 어머니, 저 여자애들 머리 묶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인터넷 보고 따라하려고 하는데 영 쉽지가 않네요. 에휴, 아무래도 남자 혼자 아내 없이 딸을 키우는 게 갈수록 어렵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갈수록 예지한테 미안해지긴 하네요. 역시 애들한텐 엄마가 있어야 하나 봐요.
아들은 시간이 흐르며 점차 손녀에게 엄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하더군요. 그제라도 아들과 합가를 제안하려고 했지만 설상가상 그 당시 남편의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남편은 몇 년간 철물점 문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돈 벌랴 남편 병간호하랴 정신이 없어 차마 손녀까진 제가 돌봐줄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두 아들과 작은 며느리가 번갈아가며 남편 병간호를 저와 교대해주고 있던 때였으니까요. 그리고 겨우 남편의 몸이 많이 회복되었던 때 큰아들은 모두가 깜짝 놀랄만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재혼하려고요. 엄마 손길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던 우리 예지를 위해서라도요. 더 늦기 전에 우리 딸한테도 엄마라는 존재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이미 그 사람이랑 예지랑 몇 번 만났었는데요. 그 사람 우리 예지한테도 참 잘해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 뒤 아들은 소개로 만나 약 1년간 만남을 지속했다던 여자를 데려와 가족에게 인사시켰어요. 그 여자는 얼마 뒤 우리의 새 며느리가 되었죠. 그리고 처음 만난 날 새 며느리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힘겨운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래, 한 번 이혼을 했었다고?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시고? 우선 부모님 얘기부터 드리자면 아니요, 저희 부모님은 저 5살 때 이혼하셨어요. 엄마가 술도 너무 좋아하고 사치도 심한 분이셨거든요. 그 뒤로 엄만 단 한 번도 저랑 오빠를 찾아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빠 혼자 공사 현장 일을 하면서 저랑 오빠를 키워주셨어요. 그래, 아휴, 부친께서 고생이 참 많으셨겠구나. 그래서 자식으로서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집이 좀 가난했는데 전 홀시어머니가 그런절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집안도 너무 차이나고 자기 외아들이 너무 아깝다면서요. 그런 거 다 알고서도 자기만 믿으라던 전 남편 믿고 결혼했던 건데 그 사람이 중간 역할을 너무 못해줘서 그 모진 시집살이를 다 견뎌내야 했어요. 그러다 나중엔 제발 내 아들 앞에서 사라지라면서 제 뺨까지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못 살겠다 싶어서 2살배기 아들을 두고 이혼한 거예요. 이혼을 하며 며느린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능력도 중소기업 다니던 며느리보다 전 남편이 더 좋았고 집안도 며느리의 전 시댁이 훨씬 넉넉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의 전 시모와 전 남편이 며느리의 아들은 정말 끔찍이 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한 뒤론 저 아들도 못 보고 살았어요. 전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제가 애를 만나는 걸 끔찍하게 싫어했거든요. 사실 법적으로 제 권리를 주장하려면 주장할 수도 있었는데 전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애를 생각하라고요. 분명 제가 애를 만나려고 하면 자꾸 자기 엄마랑 마찰이 있을 건데 애가 그걸 보고 자라면 나중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애는 정말 잘 키울 테니까 애 정서를 위해서 자기한테 애를 믿고 맡겨달라고 했어요. 애 아빠로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잘 아니까 눈물을 머금고 애를 가슴에만 묻고 살았어요. 며느린 아이 얘기를 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며느린 결혼 전에도 참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뒤늦게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20대 중반까지 사고치고 살던 며느리의 오빠 때문에 돈도 많이 뜯기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3번이나 크게 다쳤던 사돈 어른을 그런 오빠 대신 홀로 챙기기도 해야 했다고 했죠. 그 와중에 겨우 행복해지겠다고 했던 결혼 생활은 고생만 하다 실패했지 아이도 못 보고 살았지 정말 가슴이 짠하더군요. 그렇게 측은지심이 들던 와중 덧붙여진 며느리의 말을 듣고 참 속 깊은 아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윤석 씨를 만나고 윤석 씨 딸인 예지를 만나게 되니 너무 기뻤어요. 이제 많이 컸을 저희 아들 생각이 나서 예지한테 더더욱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제 과거 이야기를 자세히 하냐면요. 두 분이 저에 대해 걱정하실까 봐서예요. 아무래도 집안에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는 건데 누군진 제대로 알고 들이셔야 적어도 손녀 걱정은 안 하실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며느린 이젠 자신도 정말 좋은 가족들 사이에서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신 차린 오빠가 열심히 돈을 벌며 아빠도 모시고 살고 있으니 자신도 이제 마음 놓고 자신의 행복을 꼭 찾고 싶다고 말이죠. 저는 긴장했는지 눈에 눈물까지 글썽이던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서 고맙구나. 그리고 네가 우리에게 먼저 마음 열어준 만큼 우리도 너에게 진심으로 좋은 가족이 되어주마.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남편 또한 작은 아들과 동갑내기였던 며느리가 자식처럼 느껴진다며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이후 우린 사돈어른과 사돈총각과 간단한 식사 자리를 가졌고 그렇게 며느린 우리의 새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안쓰러움에 저도 남편도 작은 아들 부부도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지켜보다 보니 며느린 생각보다 더 착한 아이였고 손녀에겐 좋은 엄마가 되어주더군요. 어머, 우리 예지 오늘 예쁜 옷 입고 머리방울도 예쁜 거 달았네. 엄마가 옷도 사주시고 머리끈도 예쁜 걸로 묶어주셨어요. 그래, 예진 새엄마가 생겨서 어때? 좋아? 네, 이제 저도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나도 엄마 있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엄만 요리도 잘하시고요. 맨날 제 입에 제일 먼저 맛있는 반찬도 넣어주세요. 제가 처음엔 엄마라고 잘 못 불렀는데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든 아줌마라고 부르든 엄마가 이제 제 엄마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제 마음이 내킬 때 그렇게 불러달라고요. 엄만 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겨우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엄마가 펑펑 우셨어요. 너무 고맙다면서요. 말도 마세요, 어머니. 집사람이 예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요샌 예지가 아빠인 저보다 자기 엄마 옆에 꼭 붙어있을 때가 많아요. 그만큼 애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며느린 아들에겐 좋은 아내, 손녀에겐 좋은 엄마가 되어주었어요. 게다가 저와 남편에게도 잘하고 사돈어른도 살뜰히 챙기는 효녀기도 했죠. 그런데 하늘은 그 착한 아이에게 아직도 못 준 시련이 남았었나 보더군요. 두 아이가 재혼한 지 고작 1년 남짓 뒤 며느리에겐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오빠가 친구들과 산으로 놀러 갔다가 그만 실족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조문을 하고자 사돈총각의 빈소를 찾아갔던 저와 남편, 그리고 작은 아들 부부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죠. 여기가 어디라고 오세요? 네? 대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장례식장에 온다는데 왜 못 올 때 온 것처럼 말을 해? 네 애비랑 내가 같은 고향 사람인데 아들이 저 세상 갔다는 소식도 내가 못 듣겠니? 아니, 근데 넌 33년 만에 본 엄마한테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네 애비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하긴 그런 싹바가지 없는 인간이었으니 감히 날 집에서 쫓아냈지. 사돈 총각의 빈소로 이혼 후 단 한 번도 찾아온 적 없었다던 며느리의 모친이 찾아왔던 겁니다. 정말 아비규환이었어요. 며느리는 울며 불며 자신의 모친에게 소리치고 저희 큰아들은 놀라서 가슴을 부여잡고 있던 사돈어른을 부축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친이 찾아온 이유는 더더욱 우리를 경악하게 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여긴 오빠 장례식장이라고요. 대체 여긴 왜 온 거예요? 네? 왜 오긴? 내가 네 오빠 저 세상 갔다는 소식 듣자마자 사람 써서 다 알아봤다. 걔가 사망보험 들어놨다며? 그리고 걔가 남긴 유산도 좀 있을 텐데 당연히 엄마인 나한테도 지분이 있지 않겠어? 그거 받으러 왔다. 뭐라고요? 그건 오빠가 자기가 평생 마음고생시킨 아빠한테 죄송해서 아빠를 위해 들어놓은 보험이고 아빠를 위해 남겨놓은 유산이에요. 그걸 무슨 권리로 엄마가 탐을 내요? 내가 괜히 돈까지 써서 뒷조사를 했겠니? 이미 다 알아보고 왔지. 걔가 보험 수익자 지정 따로 안 해놨던데. 그럼 그건 상속재산으로 간주돼서 나한테도 당연히 넘어올 수 있어. 부모가 살아있으면 상속재산은 부모한테 제일 먼저 상속 권리가 있는 거야. 법이 그래, 법이.
뭐라고요? 엄마가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살았는지 어쨌는지 관심 하나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 자식이 눈을 감자마자 돈을 뜯어내러 올 수가 있어요? 절대 못 져요. 우리 오빠 당신 때문에 학창시절부터 삐뚤어졌던 거예요. 그런 불쌍한 오빠가 겨우 정신 차리고 아빠 위해서 남긴 돈을 당신이 왜 가져가냐고요? 왜? 고가오면 네가 법을 다시 만들던가. 당신 정말 천벌이 두렵지도 않어? 나가. 당장 우리 아들 장례식장에서 나가. 평생 고생만 하고 산 내 딸 가슴에 더는 대 못 박지 말란 말이야. 며느린 바닥에 주저앉아 분하고 원통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오열했습니다. 저와 작은 며느리는 얼른 달려가 그런 며느리를 안고 달래줬어요. 그리고 그 여잔 결국 저희 큰아들과 사돈어른 그리고 제 남편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고 말았죠. 날 여기서 끌어내봤자 어차피 돈은 나한테도 오게 돼 있어. 두고 봐. 이런 악에 바친 소리를 지르며 말입니다. 이후 안타깝게도 며느리와 사돈어른은 그 여자에게 사돈 총각이 남긴 보험금과 유산을 일부 빼앗길 수밖에 없었어요. 법적 조치를 취해보려고 했지만 그 여자가 사돈 총각의 친모인지라 막을 방도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돈 총각의 사고와 그 여자의 일까지 겹쳐 이번엔 사돈 어른이 쓰러지시더군요. 사돈,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와봐야죠. 애미야, 너 끼니는 챙기고 다니는 게야. 윤석이 너도 여기 나랑 우리 양반이 있을 테니까 둘은 나가서 밥이라도 먹고 와. 우리 며느리도 사돈어른도 너무 걱정돼 몇 번이나 문병을 갔습니다. 다행히 사돈어른은 빠르게 쾌차하셨어요. 하지만 그때 일로 며느리의 인생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더더욱 많이 들었죠. 때문에 전 그날 이후 며느리를 아들들보다 더 살뜰히 챙겨줬어요. 너무 많은 몸고생, 마음고생을 하며 살아온 며느리에게 기대를 언덕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큰아들도 며느리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들은 혼자 남은 데다 한번 쓰러지기까지 했던 사돈어른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절대 저한테 폐가 되기 싫으시다면서요. 폐가 아니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고집 부리시더니 고향의 동생분 집으로 결국 내려가셨어요. 다행히 그 근방엔 다른 친척분들도 많이 살아서 안심이긴 한데 그래도 자주 찾아뵈려고요. 아들은 며느리와 손녀와 함께 사돈어른을 자주 찾아뵙고 여행도 많이 다니더군요. 우린 그 편으로 선물이며 보약도 많이 보내드렸죠. 아들도 우리도 그렇게 신경을 쓰니 며느린 우리에게 더더욱 고마워했습니다. 큰애 너도 우리한테 잘하잖아. 그리고 가족끼리 힘들 때 더 돕고 위로하면서 사는 거지. 우린 그렇게 서서히 신뢰와 정을 쌓으며 단단한 가족이 되어갔어요. 아니, 그런 줄로만 알았죠. 큰아들 내외가 재혼한 지 3년 뒤 제가 청소일을 하던 호텔에서 큰며느리를 마주치기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아이고, 허리야. 나이가 드니 몸이 점점 버티질 못하네. 주말이었던 그날 저는 호텔 13층 객실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객실을 청소하고 복도로 나온 전 호텔 복도 반대편에서 중앙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오던 사람들을 무심코 보게 됐죠. 제일 앞서 걷던 여잔 한쪽 손에 한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뒤론 건장한 남자가 짐가방을 들고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지방 사는 가족끼리 서울에 놀러 왔나? 처음엔 당연히 그들이 한 가족인 줄 알았습니다. 셋이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걸어오는 모습이 누가 봐도 단란한 가족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여자의 얼굴이 어딘가 굉장히 낯이 익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엘리베이터 근처에 서 있던 제게 가까워진 순간 저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큰애야, 너 왜 여기 있니? 어머님.
그 사람은 바로 저희 가족에게 새 행복을 가져다 주었던 사람, 저희 큰며느리였어요. 청소 유니폼을 입고 있던 제 얼굴을 본 순간 며느리 또한 굉장히 당황한 표정이 되더군요. 며느린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아이의 손을 놓으며 저를 향해 말을 더듬으며 말했어요. 여기가 어머님이 청소한다던 곳이었어요? 그냥 전 숙박업소라고 하시길래 그냥 모텔 같은 데서 일하시는 줄 알고. 그래, 내가 일하는 곳이 여기다. 근데 넌 여기 왜 있어? 옆에 애랑 뒤에 남자 누구고? 마주친 곳이 다른 곳도 아닌 호텔이었으니 얼마나 오만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저는 자꾸만 불길한 느낌이 드는 생각들을 억지로 꾸역꾸역 밀어넣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어떤 앤데 그럴 리가 없다고 되뇌이면서요. 하지만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리고 있던 며느리의 태도에 거대한 절망감이 계속 밀려오더군요. 난 애랑 같이 먼저 내려가 있을게. 당신은 잘 얘기하고 천천히 내려와. 그 남잔 마치 죄진 사람 같은 눈빛으로 제게 인사를 꾸벅한 뒤 어리둥절해하는 아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곧장 이어진 며느리 행동에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린 대뜸 제 앞에 무릎을 털썩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거든요. 그 순간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뭔지 몰라도 제 불길한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 싶어서 말이죠. 며느린 제게 변명 한번 안고 그 남자와 아이의 정체와 왜 자신이 그곳에 있었는지 흐느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같이 있던 사람 제 전남편이에요. 제 옆에 있던 아이는 올해로 10살 된 제 아들이고요. 뭐? 아니, 너 아들 안 보고 산지 오래됐다며? 근데 왜 그 애뿐 아니라 전남편이라는 사람까지 같이 있었어? 그것도 이 호텔에서. 사실 저희 애가 1년쯤 전에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남편이 전해왔었어요. 그때 애 아빠가 저한테 울면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여보, 나 사실 이혼하고 당신 잊어보려고 많이 노력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만한 여잔 세상 어디에도 없더라. 하지만 애 정설 위한답시고 당신한테 아들까지 빼앗아 갔던 내가 무슨 염치로 당신한테 연락할 수 있겠어. 근데 애가 반년 전에 이렇게 아프게 되면서 자꾸 엄마를 찾으니까 나도 우리 애를 위해서 당신한테 용기 내서 연락한 거야. 여보, 당신 그렇게 구박하던 우리 어머니 2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우리 애를 위해서라도 나랑 다시 재결합해주면 안 될까? 그때 며느린 전 남편의 사과에 마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지만 가슴에 묻어야만 했던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에 머리가 그저 새하얘졌다고 했죠. 그래서 애를 보러 갔었다고? 예, 그걸 왜 가족들한테 숨겼어? 우리가 네가 아픈 아들을 보러 간다는데 그걸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니? 아니에요. 남편한텐 곧장 사실대로 말했고 그래서 남편도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재혼한지 몰랐던 전 남편한텐 제가 재혼했다고도 말했고요. 남편은 처음엔 저랑 같이 대전까지 우리 아들을 보러 가주기도 했었는걸요. 어머님 아버님께는 괜히 걱정하실까 봐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은 거고요. 그 뒤로 남편은 일하랴 애 보랴 바빠서 같이 못 갔지만 제가 한 번씩 아들 문병을 가는 건 붙잡지 않고 응원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 그런데 아들이 얼굴도 모르고 살았던 절 보니까 너무 좋았었나 보더라고요. 처음엔 저를 보고 신기해만 하더니 자꾸만 제가 서울로 못 돌아오게 울며 불며 막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사는데 왜 엄마는 평생 자기 버려놓고 지금도 자기를 두고 가려고 하냐면서요. 제발 엄마랑 아빠랑 다시 같이 살면 안 되냐고 애가 저한테 전화까지 하면서 애원했어요. 전 남편도 제가 재혼한 걸 아는지라 차마 절 대놓고 붙잡지 못했는데 애를 위해서 저랑 같이 다시 살고 싶다는 식으로 계속 말을 흘리더라고요. 말이 왜 이렇게 길어? 그래서 애 때문에
지금 우리 아들을 배신하기라도 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네, 너무 괘씸하시겠지만 맞아요, 어머님. 사실 오빠 그렇게 보내고 아빠도 고향으로 내려가시고 나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제 피부치가 그립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님도 아버님도 예지도 다 저를 사랑해주지만 제 피가 통한 가족은 제 아빠와 아들뿐이니까요. 근데 그 와중에 아픈 아들을 다시 만나니까 마음이 너무 흔들렸어요. 그래도 남편을 배신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마음을 다잡았는데요. 제 아들한테 저와는 다르게 이제라도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욕심이 자꾸 저를 유혹하더라고요. 며느린 결국 두 눈을 질끈 감고 못된 여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믿고 아이에게 혼자 보내주었던 제 큰아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며느린 출장 핑계로 몇 번이나 더 전 남편과 아이를 만나러 갔다고 해요. 그 사이 비교적 저위험군 환자였던 며느리 아이는 퇴원 후 한 번씩 검사만 받으러 다니며 일상생활에 복귀할 정도로 회복됐다더군요. 하지만 며느린 저희 아들에게 그 말을 하지 않고 이후로도 아이 문병과 그걸로도 모자라 여전히 출장 핑계를 대며 아이와 전 남편을 만나러 다녔다고 했죠. 아이가 엄마 아빠랑 같이 놀러도 다니면서 너무 행복해하니까 점점 더 아이 곁에 남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져 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어제부터 1박 2일로 지방 출장에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랑 전 남편이랑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 둘이 이번엔 서울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해서 여기서 하루를 묵은 거고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는 법이었나 봐요. 여기서 이렇게 어머님을 만날 줄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근데 저 더 이상 우리 아들과 떨어져 살던 시절로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애를 보러 다닌 게 아니라 네가 정말 네 전 남편이란 사람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거냐?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이. 무릎을 꿇고 엉엉 울던 며느리 앞에 선 전 충격에 힘이 빠져 벽에 털썩 기대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신뢰하고 믿었던 며느리였던지라 그 충격도 배신감도 배로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에게 원망을 뱉어냈어요. 우린 정말 큰애 널 며느리를 넘어 딸처럼 생각하고 아껴줬다. 네 인생이 너무 고되고 가엾게 느껴져서 진심으로 우린 네 부모가 되어주고 싶었어. 우리 아들도 그런 너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네가 더 잘할 거다. 그런데 아무리 약해 빠진 게 사람 마음이라지만 어떻게 네가 우리 아들을 배신할 수 있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무서워요, 어머니. 저도 이게 잘못됐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저도 제 아들만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린 제게 울며 사과하면서도 결국 전 남편과 아이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내보이더군요. 너무 큰 배신감에 손이라도 올려붙이려다가도 평소 우리와 소녀에게 너무 잘했던 며느리의 모습이 겹쳐 보여 차마 그럴 수도 없겠더라고요. 저는 힘없이 눈물을 닦고 청소 카트를 밀며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어머니, 부르지도 말거라. 이미 넌 내 며느리로 남을 생각이 없는 앤데 왜 날 어머님이라고 부르니? 나마저 일하러 가봐야 한다. 여기서 너랑 나랑 둘이 입씨름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니?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둬라. 아무리 착한 사람이어도 사람이 사람 가슴에 피멍들게 하면 언젠간 자기 가슴엔 구멍이 뚫리는 법이라는 걸 말이야. 너로 인해 내 아들과 가여운 내 손녀가 받을 상처에 대한 대가, 넌 언젠가 분명히 치르게 될 거다. 며느린 울며 저를 불렀지만 저는 애써 뒤돌아보지 않고 청소를 하러 다른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저히 몰라서 자리를 뜬 거죠. 그리고 들어간 객실에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주 서럽게 오열하고 말았어요.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과 또다시 아내와 엄마라는 존재로 인해 상처받을 아들과 손녀에 대한 안쓰러움이 밀려왔거든요. 그리고 겨우 청소를 마치고 다시 복도로 나갔을 때 이미 며느린 그곳에 없었죠.
그날 무슨 정신으로 일을 마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일을 마무리한 전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우선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직 며느리가 전화하지 않은 건지 아들은 명랑한 목소리로 제 전화를 받더군요. 저 지금 집에 혼자서 쉬고 있어요, 어머니. 예진 친구 집에 놀러가서 저녁이나 되어 올 거고요. 집사람은 어제 출장 갔다가 저녁 다 돼서나 온다고 했어요. 무슨 회사가 이렇게 자주 사람을 주말까지 출장 보내는지 몰라요. 출장? 예지가 집에 없다니 잘 됐구나. 내가 애미에 대해 할 말이 있으니까 잠깐 너희 집으로 가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아들에게 모든 걸 이야기해주고자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에게 며느리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도저히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지 손으로 입을 틀어막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혹시 꿈인가요?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돼요. 집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때론 사람이 그렇게 눈이 멀게 되는 법인가 보다. 믿기지 않지만 모두 사실이야. 어차피 곧 애미가 들어오면 자기 입으로 너한테 다 얘기할 거다. 불쌍한 내 아들, 내 손녀. 어떻게 이렇게 지지리도 아내 복도 엄마 복도 없단 말이냐. 대체 너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어머님, 여보. 그 순간 타이밍 좋게도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더군요. 아마 며느린 저와 헤어진 후 전 남편과 아이를 보내고 돌아온 것 같았죠. 며느린 눈물을 흘리고 있던 저와 아들을 번갈아 보더니 서서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곤 이내 바닥으로 며느리의 눈물이 투둑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향해 악에 바친 듯 소리를 질렀어요. 눈물부터 흘리는 걸 보니까 어머니 말이 다 사실이구나.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전처 떠나보낸 상처 당신이 이젠 평생 어루만져 주겠다며. 나랑 우리 예지가 당신에겐 제일 소중한 가족이라며. 난 그 말을 믿고 당신 전 남편이 항상 같이 있던 당신 아들에게 거리낌 없이 당신을 보냈던 거야. 나 시간 될 때 같이 내려가자던 내 말에 절대 전 남편하고 아무 일도 없을 거란 당신 말을 믿고. 나도 자식 있는 사람이니까 아픈 자식이랑 떨어져 있던 당신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싶어서. 근데 내 그런 믿음을 이렇게 배신으로 갚는 거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미안해, 여보. 나도 정말 당신하고 예질 배신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어. 근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면 다야? 그래, 난 그렇다고 쳐. 근데 우리 예지는 어떡할 거야? 이럴 거면 처음부터 예지한테 엄마가 되어주겠다는 소리나 하지 말던가. 우리 예지한테 잘해주지나 말던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잃은 애한테 이렇게 또 엄마를 잃게 해? 당신 애만 중요하지? 당신이 진짜 우리 예지를 딸로 생각했다면 절대 이럴 수 없어. 아니야. 나도 우리 예지 진심으로 딸처럼 생각하고 아꼈어. 근데 여보, 우리 지훈인 내 배 아파서 나온 진짜 아들이잖아. 나를 닮은 내 아들이 자꾸 자기랑 같이 살자고 매달리는데 그걸 어떻게 외면할 수 있었겠어. 물론 그렇다고 내가 전 남편한테까지 마음이 흔들린 건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 알아. 그래도 여보, 예지를 생각한 내 마음은 진짜야. 다만 나한텐 우리 아들이 더 크고 소중했을 뿐이야. 그 어떤 변명을 늘어놔도 당신은 지금 그저 가정을 배신한 배신자일 뿐이야. 새 가정을 꾸린 이상 당신은 이 가정을 우선시할 책임이 있으니까. 나랑 우리 딸 가슴에 이런 상처를 남긴 당신, 나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며느린 차마 아들에게 이혼해달라는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만 빌었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컸던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원망을 퍼부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죠. 그 모습을 우두커니 서서 보고 있자니 저도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결국 저는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없이 흐느끼기만 하던 두 아이를 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상처를 받은 아들을 위로해주고자 잠시 아들을 꽉 안아준 뒤 말이죠. 제가 그곳에 있다고 한들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고 저 없이 두 사람끼리 어떤 대화든 할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전 일찍 철물점 문을 닫고 돌아와 있던 남편에게도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큰애가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정말 큰애가 그랬다고? 아휴, 불쌍한 우리 윤석이, 예진 이제 어떡하노? 당신도 많이 놀랐지? 내가 놀란 게 뭐 대수인가요? 그저 우리 아들하고 손녀가 너무 불쌍해서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죠. 우선 윤석이가 뭐든 연락을 줄 테니 우린 조용히 윤석이가 일을 해결하길 기다려 줍시다. 그로부터 이틀 뒤 큰아들 내외는 함께 우리를 찾아왔더군요. 다행히 손녀는 큰아들 집 근처에 살던 모든 이야기를 들은 작은아들 내외가 한동안 맡아주고 있었죠. 며느린 저와 남편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다시 한번 용서를 빌었어요. 제가 정말 모두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족 모두가 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죄, 평생 잊지 않고 짊어지며 살아갈게요. 행복해지지 않을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사람 이틀 동안 집에서 밥도 안 먹고 저한테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어제 이 사람 전 남편이라는 사람도 집에 찾아와서 저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랬으면 안 됐던 건데 이기심에 눈이 멀었었다고요. 처음엔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용서하기 힘들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이혼 안 해주고 상간자 소송을 건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제 이 사람하고 제 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고 애초에 이 사람하고 전 더 살 생각도 없는데요. 며느리의 전 남편은 아들에게 사과하러 찾아오며 아직 백혈병이 완치되지 않았던 자신의 아들을 데려왔었다는군요. 차마 어디 맡길 데가 없었다면서요. 그리고 자신의 앞에 무릎 꿇고 울고 있는 며느리와 그놈을 보며 그 아이는 겁에 질려 엉엉 울었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아픈 애 또 무슨 잘못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어른들 싸움에 결국 상처받는 건 애들일 뿐이잖아요. 그 애도 우리 예지도요. 그래서 저 그냥 그놈 얼굴에 주먹 한 대 날리곤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별다른 소송 없이 그냥 자기 애한테 보내주려고요. 말씀드렸듯이 어른들 싸움에 애들이 상처받고 싶게 하고 싶지도 않고 무엇보다 이 사람 그동안 우리 가족하고 예지한테 진심으로 잘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특히 우리 예지한테 엄마의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준 거 그거 보고 그냥 마지막으로 이 사람 용서 못해도 봐주려고요. 소송도 안 걸고 그냥 이대로 보내준다고? 그럼 윤석이 네 마음은 정말 괜찮겠냐? 남편은 놀라운 아들의 말에 염려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저 또한 며느리를 향한 원망 반, 이혼 후 남겨질 아들의 고통에 대한 염려 반으로 덧붙였죠. 그래, 아무것도 안 하면 네 마음에 깊은 응어리가 지지 않겠어? 게다가 얘 전 남편이란 사람 네 마음 약해지도록 일부러 자기 아들 데리고 온 거 아니냐? 저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일로 그의 가슴엔 오히려 길이길이 그날의 장면이 남게 될 거예요. 그 죄도 없는 애 가슴에 이미 큰 상처가 생긴 거죠. 애 앞에서 평생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 사람하고 그놈에게 진정한 벌이 아닐까 싶네요. 둘 다 애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니까요. 위자료 그거 몇 푼 받아내봤자 제 기분이 풀리지도 않을 테고 전 그 시간에 차라리 우리 예지한테 사랑이나 더 줄래요. 그리고 전 이 사람으로 인한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살기보단 저랑 우리 딸 행복만 생각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저 스스로한테 훨씬 이득이고 현명한 방법이니까요. 복수보단 나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현명한 일이라는 걸 머릿속으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당장 실천하기가 어디 쉽나요? 그런데 아들은 그 어려운 일을 몇 번이나 고뇌한 끝에 해냈나 보더라고요. 참 저희 아들이지만 대단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못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던 며느리를 흘끔 보더니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당신에게 아무 감정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 나도 사람인데 너무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나도 내 애가 백혈병이란 무서운 병에 걸렸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것도 같더라.
물론 그렇다고 바람이라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건 맞아. 하지만 당신이 여태껏 우리 예지한테 진심으로 잘해준 거, 마지막까지 비겁하게 그냥 도망치지 않고 우리 부모님께 용서 빌겠다고 지금 여기 온 거, 그리고 그동안 당신이 살아온 불쌍한 삶을 생각해서 그저 당신 아들이 건강해지길 빌어줄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판단을 내리기까지 혼자 얼마나 괴로웠을지 애미 나나 안다. 그러니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 나랑 네 시애비도 너에게 악담은 않고 보내주마. 그러니까 넌 평생 우리 아들하고 손녀에 대한 죄책감만은 잊지 말고 살거라. 그리고 이 이상 네 아들에겐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말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들의 결정이라고 생각했기에 우린 그렇게 며느리를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며느린 집을 나가며 손녀를 꼭 안곤 이렇게 말해줬다더군요. 예지야, 엄만 우리 예지 많이 사랑하는데 그만큼 너무 사랑하는 엄마 친아들이 아파서 옆을 지켜줘야 돼. 끝까지 예지 옆에 좋은 엄마로 남아있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그래도 예지야, 비록 나는 다시 내 아들의 엄마로 돌아가지만 잠시나마 예진이 엄마로서 널 사랑했다는 건 진심이었어. 우리 착한 예지, 엄마가 항상 어딘가에서 우리 예지 행복하라고 기도하면서 살게. 정말 미안해, 예지야. 아들과 며느린 상의 후 손녀에게 너무 깊은 진실은 평생 말해주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해줄 수 있는 말 안에서 최대한 솔직하게 말해주며 좋은 이별을 하는 거. 그것이 손녀를 위해 며느리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더라고요. 며느리 감싸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엄마를 너무 좋아했던 손녀가 최대한 덜 상처받을 수 있는 길이었으니까요. 근데 어머니, 예지도 벌써 11살이라 알 건 눈치로 다 아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자기 엄마한테 가지 말라는 애원 한 번 없이 애가 의젓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는 거 있죠. 근데 그 사람 완전히 떠나고 난 뒤엔 저한테 안겨서 한참을 펑펑 울더라고요. 엄마 진짜 아들은 좋겠다면서요. 아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던지 정말 하늘에 있는 전처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다시금 며느리가 너무 원망스러워지더군요. 하지만 저와 큰아들이 엉엉 울던 손녀를 떠올리며 가슴 아파한 만큼 며느리 또한 백혈병에 걸린 자신의 아이를 보며 마음이 크게 약해졌을 거라 애써 그렇게 생각을 다듬었어요. 아들이 내린 어려운 결정을 끝까지 믿고 지지해주고 싶었거든요. 손녀를 제외하면 사실 가장 힘든 사람은 아들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김서방도 두 분도 참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애빈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하지만 저희 딸이 평생 얼마나 힘겹게 자신을 희생하고 살아왔는지 잘 알아서 차마 제가 딸을 안 보고 살 수도 없네요. 그저 저희 딸이랑 같이 저도 평생 김서방하고 우리 예지 그리고 두 분께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혼 후 사돈 어른은 우리와 아들에게 전화해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우린 두 번째로 큰며느리를 완전히 떠나보내게 됐어요.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면서 떡볶이 사왔어요. 이따 아빠랑 할아버지 돌아오시면 같이 먹어요. 그렇게 벌써 2년이 흐른 지금 저와 남편은 큰아들과 손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어차피 아들은 전 며느리와 재혼하며 첫 번째 며느리와 살던 집에서 이사를 했었으니 더 이상 아들에겐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 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며느리의 일 이후 일을 그만두고 주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자꾸 그때의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떠올랐고 이제 나이 때문에 일이 힘에 부치기도 했거든요. 때문에 이젠 제가 손녀를 보살펴줄 여건이 되기도 했고 합가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기에 먼저 합가를 제안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라도 손녀 옆에 있어주며 손녀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두 번이나 엄마를 잃은 손녀의 상심이 어땠을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다행히 손녀는 다시 엄마를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착하고 바르게 자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더 이상 재혼을 이용해
손녀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지 않다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세상 어딘가엔 끝까지 예지한테 엄마로 남아줄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전 더 이상 그런 불안정한 도박에 희망을 걸고 예지 마음에 더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저 앞으론 제 자신이 2배로 좋은 아빠가 되어주는 게 애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그런 아들도 또 너무 빨리 의젓해져 버린 손녀도 안쓰러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린 여생 동안엔 힘이 닿는 한 아들과 손녀 모두에게 든든한 지지자이자 부모가 되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2 아이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떠난 전 며느리를 솔직히 아직까지도 원망하지 않는다곤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저 역시 한 사람의 부모로서 저희 큰아들처럼 전 며느리가 자신의 아이만은 힘겹게 살아온 며느리 자신과 달리 행복한 아이로 키워갈 수 있길 바라는 주려고요. 잘못은 전 며느리와 그 애의 전 남편에게 있지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보다도 훨씬 더 우리 손녀가 아주 행복한 아이로 자라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작은 아들의 아이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누군간 우리를 배신한 전 며느리를 왜 그렇게 순순히 보내줬냐고 혀를 차실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저희도 응징을 하려면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전 며느리에게든 혹은 전 며느리의 전 남편에게든 해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큰아들의 말처럼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어른들의 양심으로 아이들 가슴에까지 상처를 남기는 일을 우린 고심 끝에 포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베푼 아량은 분명 우리 손녀에게로 어떤 식으로든 복이 되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 며느리나마 우리와 손녀 가슴에 상처를 준 일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갈 거라고도 생각해요. 어찌 보면 그게 바로 진정한 천벌인 거겠죠. 저희가 꼭 보복하지 않았어도 사람은 그렇게 과거에 대한 업보를 안고 살아가는 법이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고 내일은 한층 더 아들과 손녀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일상으로 그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젠 저희 큰아들과 손녀에게 더 이상의 아픔이 찾아오지 않도록 응원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들 행복하세요.